자기계발서는 좀 얄팍한 처세술 같은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이미 30이 훨씬 넘은 나이였거든. 전 진짜 몰랐어요. 저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한테 나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들에게는 나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 둘도 잘 맞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랏? 이 둘이 생각보다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만나게 되면은 나만 내 의견만 좀 튀고 둘이 의견이 더 잘 맞고 조금씩 막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정타가 와요. 어느 심심한 주말 오후에 인스타그램을 쭉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진짜 분위기 좋은 교회 펜션에서 가족 캠핑을 하면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된 거죠. 나만 빼놓고 둘이.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나를 빼놓고 둘만 놀러를.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사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겪었던 일인데 이분이 동네에서 몇 집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비슷한 또래를 이제 육아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먼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한 이웃도 없고 해서 너무 외롭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 동네로 이사와. 동네 되게 좋고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 이사와.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를 완전히 옮겨가지고 이사를 와요. 이사 온 이 친구는 원래 저자가 친하던 그 동네 그룹에 합류를 해서 같이 어울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이 이사 온 친구랑 원래 이 동네 친구들이 더 친해지고 이 책 저자하고는 조금씩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된 이유는 집들 거리 그리고 방과 후의 뭐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이 저자보다 이사 온 친구랑 그들이 더 잘 맞았던 거예요. 조금씩 교류가 늘다가는 아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이랬다는 거를 몇 번이나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반복이 돼요. 이 저자는 좀 슬슬 열이 받는 거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또 대놓고 야 뭐 니네끼리만 놀고 나만 빼놓고 이러면 좀 유치하잖아요. 어른들인데. 그거를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좀 불만이랑 서운함이 마음에 쌓여있다 보니까 가끔 만나게 되면 괜히 좀 틱틱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은 이 저자를 조금씩 더 멀리하게 되고 나중엔 진짜 이 저자만 빼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놀러 갔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고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분이 탐정처럼 그 모두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나를 빼놓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았는지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막 집착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정확히 딱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은 없을지라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특히 여자분들이라면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충격, 배신, 혼란, 공포.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그런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친구 간에 그런 문제로 그렇게 신경을 쓰냐, 좀 유치한 거 아니냐. 실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결국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친밀한 관계에서 인정받고 소속됐다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이 행복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옆집 엄마 표정이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좀 쎄하다,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나만 빼고 아랫집 윗집 해서 같이 어디 계곡에 놀러 갔다 왔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기분이 침울해지는 거. 그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소외나 거절, 배제의 감정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어도 좀 상처를 받게 되고 인생의 쓴맛?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의 대응은 어떠했던가? 그 반응은 과연 성숙하고 지혜로운 반응이었던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책을 읽으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렛댐이라는 책은요, 지난해 출간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저자가 뉴욕타임즈 1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멜 로빈스라고 유튜브 쇼츠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 책의 핵심을 제가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책의 제목이 Let them,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뭐죠? 남들의 기대, 남들의 감정, 남의 행동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let them, 그러라고 해, 그러라 그래, 이렇게 주문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하고 똑같아요.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꼭 읽어보시라고 강추를 드리고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3가지로 나눠요.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통제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내 태도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먼저 적극성을 띠고,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인사해, 내가 먼저 웃어, 내가 내일을 먼저 열심히 해, 일찍 일어나, 이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은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말투나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툴툴댄다. 그거 자체는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태도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덜 툴툴대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약간 간접적으로 통제를 한 경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상황, 날씨, 천재지변,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레댐에 있는 중요한 이론은 사실은 문제의 종류,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눴던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설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게 우선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받지 마라. 상황이 그런 거고 이거는 저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그런 거잖아.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게 내버려 두자. Let them. 그냥 그러라고 해. 요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만 끝나버리면은 삶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평안할 거예요. 뭐 어쩌겠어. 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뭐 어쩌겠어. 쟤가 나 싫다잖아. 나의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고 내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나와 이 주변의 관계는 개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손절하면 아 그래? 뭐 어쩌겠어. 제 마음이잖아. 손절하라 그래. 나의 마음은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인간관계는 계속 좁아질 것이고 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관계를 좀 좁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자꾸 나의 영역은 축소되는 거죠. 렛댐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하지만 여기서만 머물면 아쉽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하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et me예요. let me. 자, 내가 하기라는 이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책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걸 구분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그래야 너의 영향력이 넓어진다. 이 원칙을 강조하거든요. 이 책도 let them 한 다음에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let me.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걸 생각하고 그걸 먼저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 책은 let them, let me 이렇게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구호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부터 주로 문학책을 많이 읽었고 자기계발서는 좀 얄팍한 처세술 같은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문과생 특유의.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책들은 좀 진정한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을 읽고 정말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내버려 둬라. 이 원칙을 진짜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30이 훨씬 넘은 나이였거든요.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생활을 10몇 년을 하면서도 제가 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내버려 둬야 된다는 이 원칙을 전 진짜 몰랐어요. 저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취업한 이후로 제가 늘 했던 일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상사의 표정, 말투가 조금만 이상해도 막 좌분안석인 거예요. 기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취재원이 저를 대하는 말투나 뭐 목소리, 태도가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분하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도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외부에서 그런 자극이 내 쪽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마치 이게 날씨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감정은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건데 이걸 내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영역 안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먼저 인사하거나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내일 열심히 하기, 그런 걸 하다 보면 내가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나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일요일 저녁이면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마감 끝나고도 막 가슴이 막 죄어오듯이 답답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진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자유로워졌어요. 진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책은 정말로 삶을 바꿉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약간 자기계발서 중독자가 된 거죠. 하여튼간에 이 렛댐도 결국 이 책의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질투에 대한 건데요.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은 진짜 치통 같은 거예요. 몹시 너무도 기분이 나쁜, 정말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불쾌감을 주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이 질투라는 요 씨앗이 탁 생기면 갑자기 평범하고 감사하던 일상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고 비교되고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그래서 행복과 감사가 완전히 빛을 바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질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투가 제일 강하게 나는 게 언제냐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잘 알고 있고 뭐 나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너무 대박이 났다,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사람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감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런 감정에도 이 렛댐 이론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 잘 나가라 그래, 어쩌겠어요, 내버려 둬야지, 내가 뭐 어쩌겠어. 자, 그러면 렛댐, 그래 잘 나가,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let me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의 이 감정, 질투, 화나고 샘나는 이 감정이 왜 생겼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감 그리고 동기부여의 땔감으로 삼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성공이 질투를 유발하는 이유는 나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질투하면서 막 이글이글 대면서 나를 잠식시킬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냥 성공하도록 내버려두고 인정하고 대신에 나의 질투나는 감정의 원인,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구나, 이렇게 나의 진짜 동기를 찾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당신의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약간 비근한 예를 들어보일게요. 제가 대학 때 사실은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작가가 되면은 생계도 좀 막막하고 그러니까 교사를 일단 한 뒤에 여가 시간에 글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메이저 신문사에서 대학생 인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쓴 기사가 진짜 사회면에 막 대문짝만하게 톱 기사로 실렸어요. 대학생 인턴이 쓴 기사가 그렇게 크게 실리는 경우는 지금도 잘 없거든요. 동기가 쓴 기사니까 저희들 사회에서도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진짜 잠을 못 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감정이 질투였을까? 그랬겠죠? 질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정 때문에 며칠을 시달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저런 기사를 쓰는 거, 저렇게 막 활약을 떨치는 거, 그게 나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저도 다른 신문사 대학생 인턴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이제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그 친구가 유발했던 정말 강렬했던 질투라는 감정이 사실은 내 욕망과 내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춰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턴을 하고 나서 깨달았대요. 난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랜만에 친구 집들이를 갔어요. 근데 집이 너무 좋아요. 신축의 새 아파트 막 너무 좋습니다.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친구 집에 갔는데 대저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이 저자가. 내가 뭘 질투하고 있고 내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경제적인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질투가 나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 아파하는 거는 일단 그만두고, 그래 너 성공했구나, 잘 나가는구나, let them 계속 승승장구해라 이렇게 두고, 이제 let me,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부자 돼야지, 성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이런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됨으로써 아마 그 친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론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신축 아파트가 막 주변에서 올라가니까, 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 집값이 난리도 아니게 뛸 때였어요. 이제 신축 가격이 너무 뛰어서 신축으로 옮기는 거는 어려워진 거예요. 주변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것만 봐도, 막 버스 타고 창밖만 봐도 다 공사 현장이니까 막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신축 아파트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남의 아파트를 봐도 화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후자를 주시더라고요. 신축 아파트는 안 왔어요. 하지만은 마음의 평온과 평안은 주셨어요. 놀랍게도 아무리 새 아파트를 봐도 이제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간파해서 더 노력한다. 두 번째는 질투가 나는 마음이 안 들면 되잖아요. 질투가 안 나는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것, 저의 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다시 그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더 친해졌고, 나는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그 무리에서 멀어졌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let them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자.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 간 거는 그 사람들 마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나를 각별하게 여기지 않고 챙기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거기에 화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어른의 우정, 어른의 우정이다. 어른의 우정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막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처럼 막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거나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의 우정이 뭐냐, 뭐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일이 진짜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저 친구한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진짜 그 친구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실 멀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그건 어른들의 우정이 아닌 거죠. 이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인 let me가 나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속상하지?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지? 그거는 내가 아직은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나도 손절하고 싶어. 나도 너무 싫어. 나 완전 노관심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내가 왜 나만 빼놨지? 이게 막 크게 느껴지고 서운하다는 거는 그들 전부 다든 아니면 그들 중 누군가에게든 여전히 내가 애정을 느끼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내가 지금 그 밖으로 밀려나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어쩌다 이런 상황이 왔을까? 잘 생각해보면은 나 역시 그 사람한테 좀 소원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책의 저자도 그러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뭐 점심 초대하고, 그런 다정한 일들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난 저 사람하고 친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어디 여행 갈 때 이 저자를 빼놓고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나?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나? 그것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건전한 렛미는 그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이 사람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인식했으면 이후에라도 다시 연락을 해서 안부도 묻고 가끔 차 마시자고 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내가 먼저 기울이는 거예요. let them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let me까지 나가는 거.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핵심이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는 사실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단지 근접성과 타이밍 때문에 연락이 소홀해질 뿐이다. 너무 늦어서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계뿐일까요? 삶의 모든 게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서 안 돼라는 법은 없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받아들이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